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며칠 전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엄마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 그 여자라니? 누굴 말하는 거야? 누구긴 누구야. 그 악독하디 악독한 김순영을 말하는 거지. 그 여자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했잖아. 엄마는 지긋지긋하지도 않아? 그 여자라는 말을 듣던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김순영, 그 여자 이름은 우리 집에서 금기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앞서 잠시 엄마와 생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절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먼저 혼담을 넣었고 생부 집안이 나쁘지 않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기에 혼담을 받은 외할머니가 고민에 빠졌다는데요. 생부 집안에 재산이 많긴 했지만 생부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외할머니가 고민에 빠져 있자 할머니가 다시 찾아와서 외할머니를 설득했다네요. 왜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게 소문으로는 상철이한테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던데 말이야. 아, 그 정신 나간 것은 상관할 필요도 없어. 근본도 없는 것이 우리 집 재산 보고 들러붙은 거니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 이미 그 여자한테 마음이 가 있는데 우리 딸이랑 결혼을 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 외할머니가 믿업지 않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빤히 바라보자 할머니가 다시 입을 뗐다네요. 글쎄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그런다. 얼마 전에 우리가 외출했을 때 상철이가 그 미친 것을 데리고 왔던 모양인데 집에 있던 현금이랑 금부치를 몽땅 훔쳐서 갔더라고. 어찌나 열불이 터지던지 당장 경찰에 신고할까 했더니 상철이 표정이 영 이상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캐물었더니 그 미친 것이 다른 놈이랑 눈이 맞아서 야반 도주를 했다지 뭐야. 아니 상철이랑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였다며. 죽고 못 살긴 뭘 죽고 못 살아. 그 정신 나간 것이 돈 때문에 우리 상철이 옆에 들러붙어 있었던 거지. 뒤로는 얼굴 번지름한 그놈 이름이 뭐였더라? 준식이? 그놈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더라고. 준식이? 혹시 노름밤 전전하고 다니는 그 준식이 말하는 거야? 그렇다니까. 알고 보니 그놈 노름돈 대주느라 우리 아들한테 들러붙었던 거였다니까. 천벌을 받아 마땅할 족속들 아니고 뭐겠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는 했고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 그만뒀어. 아니 금부치랑 현금을 꽤 가져갔다며. 그럼 신고를 했어야지. 그 돈으로 야반도주를 했다고 한 거 보니까 이제는 영영 안 돌아올 거 아니야. 그냥 그거 가지고 나가 떨어진 게 오히려 고마운 생각마저 들어서 그냥 냅뒀어.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며 외할머니도 따라 한숨을 내쉬다가 조용히 말했다네요. 하긴 뭐 그거 가지고 알아서 사라져줬으면 오히려 고맙긴 한 거네. 왜 아니겠어. 그동안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지 10년은 늙은 것 같다니까. 무슨 쥐를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입술도 시뻘겋게 칠하고 다니고 얼굴에 무슨 분을 어찌나 쳐발렸는지 무슨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 같더라니까. 꿈에 나올까봐 무서울 지경인데 그것이 뭐가 좋다고 그 난리를 친 건지 상철이 그놈이 정신이 나간 놈이라니까. 암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현옥이처럼 참하고 착한 애가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사실 상철이 그놈 눈이 어떻게 돼서 잠깐 헛짓거리를 하긴 했지만 우리 집 정도면 현옥이도 평생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을 텐데 나쁜 조건은 아니잖아. 현옥이 엄마도 알다시피 여자 팔자라는 게 뒤웅박 팔자라고 하잖아. 남자 잘못 만나면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 집으로 시집만 오면 우리 재산이 전부 현옥이 재산이 될 건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할머니가 외할머니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에게 물었다네요. 당신 생각은 어때? 어떻긴 뭐가 어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상철이 엄마가 와서 혼담 놓고 갔잖아. 상철이가 우리 현욱이 신랑감으로 어떠냐는 거지. 집이 엄청 부자인데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아무리 집이 부자여도 사람을 먼저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 상철이가 최근에 여자 때문에 속을 좀 썩이긴 했지만 그동안은 큰 문제 없었잖아. 그리고 현미꼴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당신 말대로 둘이 좋다고 하길래 사람만 보고 보냈더니 지금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있잖아. 얼마 전에도 현미가 돈 빌리러 온 거 보면서 지금 내 속이 속인 줄 알아? 그러니 현옥이라도 돈 많은 집에 시집 보내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외할아버지 말에 외할머니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는데요. 현미는 우리 이모로 착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이모부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네요. 그러다 보니 돈에 쪼들리고 살아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외가도 먹고 살만한 편이었던지라 두 분 입장에서는 엄마가 돈 많은 남자 만나 풍족하게 살길 바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엄마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뒤 생부도 야반도주한 김순영이란 여자를 잊고 마음을 다잡으려 안간힘을 썼고 결국 1년이 지나갈 무렵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네요.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어하던 우리 엄마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엄마 이름으로 된 집도 하나 사주고 부족함 없이 다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 생부 또한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엄마한테 잘했고요. 사실 우리 엄마가 얼굴도 많이 예쁜 편이다 보니 생부 입장에서도 금세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언니와 저를 낳고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엄마를 많이 예뻐했던 모양으로 아들이 없다고 구박을 하지도 않았고 항상 엄마 편이 되어주셨다네요. 한마디로 엄마는 좋아하는 피아노도 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사람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던가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금부치와 현금을 훔쳐서 야반 도주한 김순영이 등장을 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생부가 거들떠도 안 본 모양이지만 할머니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었고 어느 날은 할머니가 생부를 앉혀놓고 다짐을 받았답니다. 내가 들어보니 김순영 고개 돌아왔다고 하던데 절대 만날 생각도 하지 말어. 어머니, 저도 그 여자라면 치가 떨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쁜 아내랑 토끼 같은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그런 정신 나간 여자를 왜 다시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아빠가 할머니를 안심시켰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엄마를 찾아와서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김순영 그것이 보통 불려시가 아니다. 전에도 남자를 몇이나 후리고 다녔어. 전생에 기생일을 했던 게 분명하다니까. 암튼 너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난 너는 믿어도 상철이 저놈의 자식은 절대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둬라. 이게 뭔데요? 결혼할 때 같이 가서 네 통장 만들었었잖니. 혹시 몰라서 우리가 거기에 차곡차곡 모아둔 거다. 라며 할머니가 건넨 엄마 이름의 통장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더랍니다. 결국 놀란 채 엄마가 할머니께 물었다네요. 어머님, 이 큰 돈을 왜 저한테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란 거야. 상철이 저놈은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잖니. 혹시라도 상철이 저놈이 헛짓거리라도 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애들 아빠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말했잖니. 난 우리 아들은 절대 못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고 절대로 아무한테 말하면 안 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기다 이 집이 네 앞으로 되어 있잖니. 무슨 일 있어도 잘 지켜야 한다. 라며 할머니가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다 가셨다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할머니는 이미 생부가 큰일을 벌일 줄 예상하고 있었다는 확신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말처럼 김순영이란 여자는 남자를 휘어잡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어느 날부터 생부에게 접근을 해왔는데요. 역시나 할머니 예상처럼 생부는 김순영의 유혹에 넘어갔고 집안이 풍비박산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영을 만난 뒤로 그동안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생부가 변해갔다고 했으니까요. 우선 김순영에게 줄 돈을 빼돌리기 시작하더니만
나중에는 김순영이 생부를 앞세워서 집에 찾아와 엄마에게 이혼하라고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렀다네요. 상철 씨는 네가 싫다잖아. 근데 왜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거야? 애들이 있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에요? 내가 듣자 하니 배울 만큼 배웠고 피아노도 잘 친다고 하던데 사는 꼬라지는 나보다 훨씬 못하네 그래. 그래서 여자는 학벌보다는 남자 꼬시는 능력이 아주 좋아야 하는 거야. 너 같은 게 나랑 상대가 될 것 같아? 아무튼 우리 사랑 방해하지 말고 당장 이혼할 생각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요. 엄마가 김순영에게 소리를 질러댔지만 생부도 나서서 엄마를 밀치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며 망나니 짓을 한 짓은 다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하루하루 말라가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사람을 앉혀놓고 말을 했다네요. 네가 김순영 그것이랑 살겠다고 하면 재산은 한 푼도 안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어차피 내게 되는 건데 맘대로 하세요. 라며 생부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데요. 생부의 눈은 이미 정상이 아닌 그런 상태였다네요. 결국 할머니가 엄마에게 이혼을 하라고 했고 우리는 엄마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때 일이었기에 우리는 생부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리운 것도 없었고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달랐는데요. 수시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엄마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생부와 김순영이 사업을 한다며 엄청난 빚을 지게 됐고 자기까지 치고 다니는 바람에 생부가 감옥에 갈 처지에 놓였다는 말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을 해줬다는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됐다네요. 결국 얼마 뒤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몇 달 뒤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 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두 분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생부라는 사람은 여자에 미쳐서 연락도 안 됐고 참 기가 막히게도 엄마와 고모가 두 분 장례식을 치러드렸는데요. 두 분이 손을 붙들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고모가 한이 맺힌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두 분 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겠어. 이게 다 김상철이랑 김순영 그 인간들 때문이야. 어머님 아버님이 생각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올케한테 면목이 없어. 엄마한테 받은 통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요. 어머님이 신신당부를 하셨는걸요. 결혼할 때 제 통장을 만들러 가자고 하셔서 같이 가서 만들었는데 그걸 굳이 가지고 가겠다고 하셔서 그때는 왜 그러나 싶었거든요. 그런 깊은 뜻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돈 잘 가지고 있어야 해. 그리고 상철이 그놈은 머리 굴릴 줄도 몰라서 그런 생각조차도 못할 테니까 절대 말도 꺼내지 말고. 내가 보니 김순영이 그 미친 것도 머리가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라서 법적인 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 내색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건 엄마가 올케한테 주라고 남겨주신 거야. 이게 뭔데요? 금부치를 조금씩 사모으신 것 같아. 올케랑 나한테 남겼더라고. 라며 두 분이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생부는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요. 나중에 나타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처분했다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모랑 다시 다툼이 있었다는데 어느 날 고모가 찾아와서 재산을 더 받았다며 엄마에게 나눠줬거든요. 엄마가 한사코 손사래를 쳤지만 고모가 조용히 말했어요. 난 말이야, 김상철 그 인간이랑 다른 사람이고 싶어서 그래. 아마도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내가 이래주길 바라실 거야. 우리 조카들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라며 엄마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고모와 연락을 하며 잘 지냈습니다. 다행히 돈이 없는 건 아니었기에 대학도 잘 졸업했고 우리 자매 둘 다 취업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락을 끊고 살던 생부가 집에 찾아와서는 눈물을 쏟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 말기야. 3개월을 못 넘길 것 같다고 하더라고. 요즘 들어 어머니 아버지도 꿈에 계속 보이고 나도 곧 갈 모양이야.
그동안 여자에 미쳐서 그 난리를 치고 다니더니 아주 꼴 좋다. 당신이 가난 말기던 말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길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해? 그러게.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난 그냥 마지막으로 사과하려고 온 것뿐이야. 생부가 우리에게 사과를 했지만 우리는 그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순영이라는 여자와는 자식도 없는 모양인지 그제서야 자식이 우리뿐이라는 궤변만 늘어놓다 갔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김순영이 집에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네가 내 남편을 불렀어? 능력도 없어서 남편 뺏긴 주제에 네가 왜 내 남편을 불러? 혹시 보험금이 탐나서 부른 거야? 당신은 여전히 무식하고 개념 없고 진짜 추하네. 내가 김상철을 부르긴 왜 불러? 그 인간이 찾아와서 울며불며 죽는다고 하고 갔구만.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행패가. 내가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엄마가 순식간에 주방으로 가서 소금을 들고 와서는 김순영 얼굴에 뿌리며 말했습니다. 우린 니들이 죽던 말던 관심도 없으니까 당장 꺼져. 다시 한 번만 내 남편 만나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김순영이 마지막까지 발악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엄마가 멍이 앉아서 김순영을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니들 생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 뭐니. 근데 왜 엄마한테 전화를 해? 제가 아무런 감정도 없이 물었는데요. 낳아준 아버지가 맞지만 아버지 노릇을 한 기억도 없었기에 슬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김순영이가 하는 말이 장례를 우리 보고 치러주라는구나. 뭐? 우리 보고 장례를 치러주라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김순영 말로는 자식들은 니들이 전부니까 우리가 치러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묻더라고. 대체 얼마나 악독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라며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엄마 말을 듣다가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할 생각인데? 고모랑 통화를 해봤는데 그렇잖아도 김순영이가 고모한테 전화해서 장례를 치러주라고 했던 모양이야. 근데 고모가 펄쩍펄쩍 뛰니까 우리한테 연락을 했고 말이야. 진짜 하는 짓 보면 악마도 울고 가겠어. 그래서 엄마는 장례 치러줄 거야? 네 아빠만 봐서는 그냥 상관도 하고 싶지 않은데 니들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니들 생부인데 그래야 시간이 지나도 니들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치러준다고 했어. 고모도 오기로 했으니까 니들은 잠깐 얼굴만 비추던지. 엄마 말에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렀는데요. 김순영은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뒤 고모가 찾아와서 혀를 차며 말했어요. 내가 여기저기 수소문해보니까 말이야. 상철이 앞으로 보험 든 게 꽤 있다고 하더라고. 보험이요? 그 보험을 싹 다 찾아서 아주 호의호식하고 있는 모양이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벌써 새 남자까지 만들어서 집에 끌어들이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원통하시겠어. 김순영이도 참 대단한 여자네요.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그렇게 살아도 벌 안 받고 잘 사니까 대단한 거죠. 그때도 보니까 아주 쌩쌩한 게 200살까지 살겠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라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전부 김순영이 때문에 화병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 고모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는데요. 엄마도 따라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 우리는 김순영을 잊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어느 주말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을 보니 김순영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급히 엄마를 불렀고 엄마가 인터폰으로 김순영을 확인하다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저기 미안한데 문 좀 열어주세요 형님. 뭐 형님? 내가 왜 당신 형님이야? 진짜 급해서 그러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날따라 김순영이 저 자세로 빌다시피 말을 했고 순간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싶었는데요. 김순영 얼굴도 퀭한 게 말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궁금증이 일어
문을 열어줬더니 김순영이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탁자에 놓인 사진을 보더니 기겁을 한 채 외쳤습니다. 아니,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저 양반들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이니까 가지고 있었지. 근데 당신이 뭔데 그딴 걸 물어? 저기 죄송한데 그 사진 좀 잠깐 안 보이게 치워주면 안 될까요? 김순영이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사진을 가만히 뒤집어 눕혀놨더니 김순영이 밑도 끝도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하다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언제부터 나한테 존댓말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 아니에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거 다 돌려드릴게요. 이게 뭔데 나한테 줘? 이게 그 사람 보험금 받은 건데 돈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내가 왜 당신 형님이냐고? 그 형님이란 소리 하지도 마. 암튼 이것 좀 받아주세요. 김순영이 엄마에게 쇼핑백을 내밀었는데요. 그 쇼핑백 안에 상자가 들어있었고 상자 안에는 꽤 큰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던 엄마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방금도 말했잖아요. 그 이 보험금이 꽤 많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왜 나한테 주냔 말이야. 당신처럼 돈에 미친 인간이 나한테 이런 돈을 주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저기 그게 그냥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은 요즘 매일같이 한숨도 못 자고 시달리고 있어요. 시달리다니? 누구한테 시달려? 시어머니, 그러니까 상철 씨 어머니가 꿈에 매일같이 나타나서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쫓아와요. 뭐? 어머님께서? 아무리 꿈이라도 그렇지 노인네가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도망가도 도망가도 밤새 쫓아온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도 피곤하고 같이 사는 사람 말로는 제가 내내 살려달라고 장구대를 하면서 손까지 비벼댄다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를 벌써 몇 달째예요. 결국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시어머니가 노해서 그런 거니까 화를 풀어줘야 한다길래 큰 돈을 들여서 굿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런 효과도 없고 계속 같은 꿈을 꾸거든요. 오히려 구슬한 뒤로는 시아버지까지 나와서 두 노인네가 같이 쫓아오는데 저 정말로 이대로는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형님한테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이 보험금을 찾고 난 뒤부터 꿈에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몸도 여기저기 아픈 게 이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험금을 형님한테 안 줘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퍼뜩 들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제가 굿한다 뭐한다 조금 쓰긴 했지만 쓰고 남은 건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시부모님 납골당에 가서 저 좀 용서해주라고 하면 안 될까요? 두 분 형님을 참 예뻐했잖아요. 김순영 말이 쉬이 믿어지진 않았지만 그날 김순영 얼굴이 오늘 내일 하는 사람처럼 진짜 말이 아니긴 했습니다. 그전에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일 정도로 피부가 탱글탱글했지만 그날 김순영의 모습은 20년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김순영이 빌다시피 했지만 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김순영을 밖으로 내쫓았는데 돈이 들어있던 봉투도 같이 내던졌습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더러운 돈은 못 받으니까 그 돈 가지고 가서 다시 구슬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고. 당신이 감내해야 하는 일이니까 알아서 해결하라고. 엄마가 문을 닫았지만 김순영이 문을 두드려댔고 결국에는 경찰까지 불러야만 했습니다. 그 뒤에도 김순영이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울고불고 난리를 피워댔습니다. 하지만 그 뒤 한동안 조용해졌기에 우리는 김순영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고모와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세상에나,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나한테도 몇 번이나 찾아왔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납골당에 가서 얘기 좀 잘해달라고 빌어댔거든.
그런 거 보면 김순영 말이 거짓말은 아닌가 봐. 그러게요. 저한테도 찾아와서 꿈에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 보인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양심의 가책 그런 걸 느껴서 그런 꿈을 꾼 게 아닐까요? 양심의 가책? 김순영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올케는 지금껏 그 인간을 겪어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인간은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내가 용한 보살이 있다고 해서 가서 물어봤거든? 보살이요? 형님 그런 거 절대 안 믿잖아요. 물론 그동안은 안 믿었지. 근데 김순영이 행동이 영 이상하잖아.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김순영이를 괴롭히고 있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 에이, 설마요. 그냥 심리적인 영향일 거예요. 엄마가 손사래를 쳤는데요. 순간 고모가 놀랄만한 말을 꺼냈습니다. 김순영이가 지금 정신병원까지 들어갔다는데도 그게 그냥 심리적인 거란 말이야? 김순영이 동생이 나를 찾아와서 자기 언니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분명히 그랬다니까. 정신병원까지 갔으니 보통 일이 아니긴 하네요. 그 동생이란 사람 말로는 이제는 낮에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보인다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벌벌 떤다잖아. 내가 보기엔 엄마 아버지가 한이 맺혀서 그런 것 같아. 라며 고모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뒤 김순영은 정신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할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두 분 낙골당에 다녀왔는데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두 분을 보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두 분 사진을 빤히 바라보던 고모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엄마 아버지, 진짜 김순영이 꿈에 나타나신 게 맞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김순영이를 벌 준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사진 속 두 분은 그저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내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더니 결국 벌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